근데 죽어라고 글로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이고, 그 전에 농업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농민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면 얼마가 손해가 나냐면 평균 5% 정도 손해가 나요. 내가 수매를 해서 1,000만 원을 수매했다 그러면 꼭 50만 원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 뭐밖에 못 매달리냐면 정책자금. 정부에서 주는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농민들은 농사를 안 짓고 우리 집 패거리나 이걸 지어서 정책자금을 받으러 가요. 무슨 조합, 무슨 그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명이 힘을 모아서 뭐를 가지러 가냐면 정책자금. 물론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고 식물을 적게 키워내는데 또 원인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농산물 가격이 제일 싼 나라예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2.5배 정도 싸요. 농민들이 정상적으로 농업을 잘 해내도 뭐가 문제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배 싼데 어떻게 그거를 해요? 미국의 마트에 가서 시금치를 1,000원에 주고 샀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금치를 200원대에 사고 있는 거예요. 200원 판 사람이 무슨 수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도 다시 선정을 조금은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더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냐면 유통 단계가 13단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통 단계가 그 코딱지만한 가격에 유통 단계가 13개가 붙어 있으면 대체 뭘 어쩌라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연락이 와서 뭐를 하는 거냐면 농산물을 내가 팔아줄 테니까 입점하는데 얼마 달라 그러고 농산물의 몇 프로를 떼어가겠다 그래요. 이런 브로커들만 바글바글한 세상이 이 농업 세상이에요. 교육을 가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농약회사에서 와서 농업을 가르쳐요.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유럽에서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화학농법을 엄청나게 쓰면서 무엇을 하냐면 사람의 평균 수명하고 의료비가 지금 우리처럼 하늘로 치솟는 때가 되니까 사회 유지가 안 되니까 뭐냐면 대체 원인이 뭐야? 그래서 중공업 같은 것들은 6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름을 바꿔서 내보내요. 그래서 그때쯤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중경공업 같은 석유 화학공업들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받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걔들은 외부 환경은 좋아져요. 농업에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화학농법과 비료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한 거냐면 그럼 농약과 비료를 뺀 농사를 짓자. 이게 유기농업이에요. 빼고 퇴비를 집어넣자. 거기에 농민이 없었어요. 농민이 들어갔다면 아마 그 유기물을 무엇을 넣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독일에서 어떤 도를 깨달은 사람이나 일본에서 어떤 도를 깨달은 사람이 식물은 자연 그대로 키워야 돼. 투입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마라 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생긴 농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농사를 짓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자연이 농사를 짓는 거고 농사를 지면 자연이 살아난다 그래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그 자연이 살아나는데 걸리는 게 7, 8년에서 25년이 걸려요. 농업이라고 하는 업은요, 부가가치와
생존을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수확량이 3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 이게 인류를 위해서 좋아. 그러니까 이걸로 농사를 쳐. 철학을 업에다가 얹혀버린 거예요. 업은 업이지 철학이 업에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요, 그 철학을 받아들인, 그 업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해서 못 벗어나고 결국은 망하고 나와요.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농부였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과수원을 18,000평을 과수원을 저는 경영을 했어요. 그러고 거의 8만 평 가까운 농사를 계속 져왔어요. 30년 가까이. 그러면서 제가 창안해낸 농법이 공생농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세계에서 농민이 만든 처음의 농법이라는 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법을 안 만들었어요. 철학자나 학자들이 만든 농법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하는 농법인 거지, 농부가 만든 농법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아직까지 어리고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면, 왜 너는 그걸 만들었니? 네 것의 문제는 뭐니? 토론할 수 있잖아요. 부딪혀도. 제가 일주일에 꼬박 6일씩을 하루에 10몇 시간씩 강의를 다녀요. 저희 충주 농장에서 한 3일 이렇게 출장 강의를, 순천에서, 어제는 보성에서, 장흥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로 올라와서 강의들을 해요. 뭐냐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농업을 만든 사람하고 대체 농업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농법은 책임자가 없어요. 왜 니들 유기농법 만들었니? 니들의 문제점이 뭐니? 하고 얘기를 해도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벌써 저세상으로 간 자연농법을 만들거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지으려는데 가랑잎을 넣을까요? 아니면 톱밥을 넣을까요?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자체를 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쪽들에 대한 쭉 이야기들을 좀 끌어나가고, 그게 이제 오늘 시간이 거의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들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조금 더. 동물을 끌어내고, 식물을 끌어내고, 미생물을 끌어내고, 자연에 이걸 딱 끌어내고 나니까 남은 게 흙이라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이 흙이 무엇을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식물한테 필요한 미네랄이라고 하는 물질을 공급해요. 그런데 한 토양에서는 미네랄 종류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농업을 짓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1톤차 끌어. 그러고 무조건 어떤 방향 정해놓고 1시간 달려가. 그 계곡에서 흙을 한참만 실어. 그렇게 해서 갔다가 천평에다가 뿌리면 그 천평 안에는 뭐가 되냐면 새로운 토양이 들어와요. 객토는 극수량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야, 차 또 타. 1시간이고 2시간 달려가. 거기 가서 또 계곡에서 흙을 퍼다가 뿌려요. 그거를 두 번만 하면 거의 토양이 다양한 형태로 내 땅이 만들어져요. 토양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면 미네랄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고, 미네랄은 뭐를 결정을 하냐면요, 식물이 물을 먹는데 물의 파장을 결정해요. 어떤 토양대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물의 파장이 결정되면서 그 파장으로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영양분의 상태라든가 이게 결정이 나요. 토양대가 다양할수록 뭐냐면 발생되는 파장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식물 성장에는 아주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맥반석 같은 것들을 그렇게 뿌려놓으면 수확량이 눈에 보이게 뚝 올라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해요. 더군다나 다양한 파동 파장은 무엇을 일으키냐면 땅을 부드럽게 하고 호기성균을 살게 하고 현미성균을 죽게 하는 역할까지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 흙도 어쨌든 자 걷어냈어요. 싹. 그러고 났으니까 남은 요소들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에너지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열로 환산해 봤더니 6,000돈이 안에는 13,000돈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핵이 융합하거나 핵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덩어리예요. 그런데다가 이거는 태양에는 수소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소, 헬륨 다양한 형태의 성분으로 핵융합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오는 태양 에너지도 어떻게 되냐면 입자 안에 다양한 그것들의 성질을 갖고 내려와요. 그래서 식물에 닿으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식물이 태양빛을 딱 받아들여요. 그러면 터널처럼 돼 있는 공간에 빛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은 뭐처럼 돼 있냐면요. 탬버린처럼 노래할 때 흔드는 탬버린처럼 작은 애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동굴처럼 큰 애를 엽록체라고 하고 이 탬버린 같은 애를 엽록소라고 해요. 빛이 딱 들어와서 터널 안에서 엽록소를 흔들어 제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있던 물이 깨어져 버려요. 물이 깨어지면 뭐가 나와요?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죠. 그것만 나올까요? 그것만 절대 안 나와요. 뭐냐면 가지고 있던 미네랄이 나. H에 H 플러스, H2 플러스에 H도 나오고요. H2도 나와요. O도 나오고 O2도 나오고 O3도 나오고 O에 플러스 1가에 O도 있고 2가에 O도 튀어나와요. OH도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산소도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나온 산소와 그러니까 물이 깨진 다양한 형태와 공기 중에서 끌어들인 이산화탄소의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의 탄소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 탄소를 딱 에다가 아까 물이 깨진 O, H, 뭐 C 이런 게 붙으면 뭐가 되냐면요. 드디어 그걸 포도당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을 깬 산물과 탄소라는 것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게 최초의 태양에서 오는 물리적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로 바꾸는 일.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생명체가 물리적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로 못 바꿨다면 그러면 더 이상의 생태계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물리적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로 바꿔주는 순간 뭐냐면 숲은 증가를 해요.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에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우스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이 물을 잘 못 줘요. 왜 못 주냐면 물을 주면 병이 들죠. 하우스가 질컥질컥하면서 병이 들죠. 거의 모든 농업 방송에서 보면 뭐를 하는 거냐면 물을 주는 횟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식물을 배우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권하는 키우게 하는 게 뭐냐면요.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은 사막에 살고 있죠. 사막에 모래에는 선인장이 없습니다. 사막에 가면 돌들이 있고 돌틈 사이 흙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선인장이 살아요. 모래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선인장 모래에다 넣어서 팔죠. 이거는 식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2,000원짜리 요만한 선인장을 하나 사다가 큰 분에다가, 이런 큰 분에다가 굵은 마사들을 넣고 거기다가 좋은 토양계질을 넣고 섞어요. 그러고 나서 물을 부으면 물이 쭉쭉 빠지는 상태, 그 상태에다가 선인장 2,000원짜리 하나를 딱 꽂고 출근해서 물 한 번, 지나가면서 물 한 번, 퇴근할 때 물 한 번, 그렇게 하루에 3번씩을 주면요 1년에 선인장이 200배를 자라요. 얼마를 자라요? 네? 200배까지 자라요. 200배. 1년에. 어느 정도냐면요, 사막의 선인장이 뿌리를 300m씩 뻗어나가요. 300m를 뻗어나가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도 비가 안 와요. 1년 기다려도 2년 기다려도 또는 10년이나 또는 몇십 년 만에 비가 한 번 와요. 그러면 거기 있는 뿌리에 물을 쭉 끌어들여갖고 선인장이 일주일 사이에 몇 톤씩 자라요. 그게 선인장이에요. 그렇게 자라는 애니까 당연히 뭐냐면 물을 줘야죠. 사막에서 버티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잎도 가시로 만들어버리고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줄기를 통으로 만들어 놓고 못 빠져나가게 한 게 선인장이란 말이에요. 걔가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극한 건조를 이겨내는 거지. 그런 선인장도 물을 먹는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우스에서 물을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퇴비를 넣어놨잖아. 바닥에다가 퇴비를 깔아놓은 하우스예요. 온도가 따뜻하죠. 물을 뿌려줘서 습도가 축축하죠. 습도가 좋은 곳에 영양분이 풍부하고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썩어야죠. 부패돼야죠. 병이 와야죠. 엉뚱한 퇴비라는 소재 하나를 던져놓음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식물이 크는데 필요한 물이라는 요소를 농업에서 못 써버리는 거예요. 농업은 물이 없으면 농업이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사막인 거고, 산에서 농사를 못 짓는 유일한 이유는 물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산을 살아가서 산에서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고 그걸 펌핑만 해서 끌고 올 수 있다면요, 산처럼 완벽한 식물을 키워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나무 좀 끊어갖고 햇빛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엄청나게 풍부한 유기물을 활용한다면 산은 최고의 농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뭘 했냐면 산으로 가서 화전도 했죠. 지금은 산이지만 옛날에 물이 있는 데는 무조건 농사를 졌어요. 산 계곡마다. 그거 빼놓고는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져요. 물만 개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 우리나라예요. 중국의 농지 넓죠. 그런데 그리 안 넓어요. 중국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쭉 인도에서부터 해서 저 네팔까지 해서 쭉 연결돼 있죠. 그리고 그 안에가 뭐냐면 네팔을 거치면서 수분이 계속 감소한 애들이 최종적으로 산 꼭대기에다까지 물을 쏟아놓고 나서 내려올 때는 물이 없어요. 공기 중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을 못 주니까 사막이 되죠. 이 사막이 쭉 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막의 중심부에 있는 식물이 못 자라고 그 외곽으로는 물을 적게 먹는 침엽수들이 자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를 끌고 가도 침엽수 지대예요. 여기 농업으로 적합한 지대가 아니에요. 농업으로 적합한 지대는 어디냐면 해안가의 온지역. 여기만이 중국 이렇게 우리나라 옆으로 우리나라 여기 있고 여기만 농사를 질 수 있는 면적이에요.
요거 가지고 14억 명을 먹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농약비료를 쳐박아요. 농약비료를 쳐박으니까 이제 중국 땅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딱 한 평 살려주는 데 걸은 포상금이 5,000원이에요. 중국에 와서 땅만 살린다 그러면 그 돈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1년 GNP에 맞먹을 정도로 돈을 우리나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다리미로 쭉 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중국에 있는 농지보다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더 넓어요. 농사가 안 되고 농악이 안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수확량이 많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심지어는 파이트 위에까지 이만한 소나무가 자라는, 농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땅인데 이거에 대한 활용도라던가 이것들을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우리나라는 식물이 자라는 곳이야. 햇빛 풍부해요. 물 비교적 풍부해요. 물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해요. 농업에서 쓰이는 물들이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어요. 땅을 적시는 물도 있고 공기를 적시는 물도 있어요. 농업에서 보통 물을 준다 그러면 땅에다 물 주는 거 생각하죠. 그런데 공기에다 물을 주는 걸 엽수라는 방식이 있어서 이거를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내가 몇 분 사이에 10도 이상씩을 떨어뜨려요. 미세하게 스프링클러를 탁 설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천병에다가 스프링클러를 팍 10여 초만 때리면요, 이것들이 날아가면서 식물에 붙어요. 땅에는 안 닿아요. 마치 안개 지나가는 것처럼, 안개잎처럼. 딱 때리고 나면 얘가 증발을 하면서 온도를 확 끌어내려요. 그렇게 쓰는 물이 있고, 비처럼 쓰는 물이 있고, 바닥에서 항상 습도를 유지해서 수분이 이동하면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태양에서 오는 햇빛은 하루에 2시간만 비칩니다. 2시간만. 우리는 농사는 해를 짱짱짱짱짱 많이 비춰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를 많이 비치지 않은 곳에는 농산물의 수확이 적어요. 왜냐하면 식물은 물질을 합성하는데 2시간이면 충분한데 합성할 물질이 없는 거예요. 땅에 아무것도 쓸 게 없으니까 8시간, 9시간이라도 해를 비춰서 야지 이게 돼요. 생산량이 겨우 돼요. 근데 땅이 예를 들어서 풍부한 영양분을 갖고 있는 땅이라면 2시간이면 넉넉한 농업이 돼요. 툰드라 지역으로 가요. 북극 지역으로 가도 뭐냐면요, 하루에 해가 2시간도 안 비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나무는 밀림처럼 잘 자라요. 2시간 돼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식물이 6개월씩 거의 밤인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식물은 너무 잘 자라걸랑요. 의외로 식물이 햇빛이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햇빛은 수확량을 많이 갖고 오겠죠. 풍부한 물은 수확량을 많이 가지고 와요. 우리가 농업을 할 때 화학 비료를 쓰면 수확량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절대 안 그래요. 비료를 안 줬을 때는 영양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안 커요, 분명히. 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상태와 화학 비료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요, 화학 비료는 어느 정도만 크고 나면 무슨 문제에 부딪히냐면 병리의 문제에 부딪혀요. 더 이상 생산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영양이 풍부한 일반 꽃들은요, 크기 제약을 안 둬요. 산 꼭대기에,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소나무가 있죠. 수백 년을 자라요. 그런데 요만해요. 꼬불꼬불꼬불하게. 왜 그렇게밖에 안 크냐면 걔는
수분을 인식한 거예요. 아, 요 공간에는 내가 수분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1년에 요만큼밖에 못 자라. 돌을 툭 깨갖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수분을 더 확보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자라요. 식물이 철저하게 뭐를 하고 있냐면 주변을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설악산에 딱 가니까는 투심이 좋아요. 소나무가 이런 아람들이로 몇십 메타를 크잖아요. 식물은 자기가 있는 그 조건의 최하위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커버려요. 애들 키 안 크죠? 성장판 다치죠? 몸에서 인식한 거예요. 아, 미네랄 체계가 부족하다. 또는 영양 체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키를 안 키워요. 그 아이가 키를 더 키웠어요. 그럼 뭐가 되면요? 뼈가 부러져요. 인체에 공급되는 미네랄이 없는데 뼈를 단단하게 못 만들잖아요. 근육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작아져요. 성장판 다 다쳤다고 해요. 그 아이한테 미네랄을 풍부히 공급하고 영양소를 딱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키가 한 달에 5cm도 커요. 두 달에 8cm 넘게 컸어요. 누구 얘기냐면요, 저희 둘째 얘기예요. 저희 둘째 얘기. 저기 중학교 3학년인데 이놈이 안 큰대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성장판 다쳤다고. 그래서 야, 아빠가 주는 거 먹을래? 그랬더니까 네. 자, 그러면 먹어봐. 딱 했는데 성장판 다 다쳤다고 판명됐던 애가 뭐냐면 한 달에 5cm, 그 다음 달에 3cm, 그래서 8cm 커서 저하고 같아졌어요. 물론 이제 더 클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조건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형태나 이걸 갖춘다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렇게 식물한테 걸리는 브레이크, 영양적인 것, 햇빛적인 요소, 미네랄 이런 것들을 농부가 풍부하게 해주면 식물은 성장이라는 걸 해요. 식물은. 사람은 재생이라는 걸 해요. 어려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하고, 세포가 재생을 해요. 세포가 재생을 안 해요. 그러면 뭔 병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세포가 재생을 안 하면 나타나는 병, 당뇨병. 영양분을 간에서 저장했던 영양분을 몸한테다가 줬는데 이게 재생을 안 해요. 그럼 남죠. 그럼 오줌으로 나오는데 당이 나온 당뇨라 그러고, 단백질까지도 제대로 합성이 안 되면 단백뇨라 그러고, 당뇨병은 너무 간단하게 너 세포 재생해. 그러면 당뇨병 사라져. 원인들을 모르면 어떤 것도 해결을 못해요. 농업에서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을 못해요. 자연이 뭔지 모르니까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자연을 지탱하는 이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론을 알면 자연을 그래도 대부분 다 이해하고 전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이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전자 학습론. 유전자는 생명체죠. 우리한테는 유전자가 60조 개가 있고 세포 60조 개가 있고, 지금 하는 바이러스는 뭐냐면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어요. 유전자가 공부를 한대요. 학습을 한대요. 학습해서 거기에 대처를 한대요. 바이러스에다가 항균제를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까 얘가 이걸 딱 인식해요. 처음에는 주춤거리고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게 들어왔네? 그 상황을 학습해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자기 유전자를 바꿔서 다시 살아나요. 얘들 변형 바이러스라고.